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 나의 속에 있는 도덕법칙이라는 묘비명에도 새겨진 글귀가 가리키는 것처럼 그의 철학은 자연인식에서 실천적 인식에 미치고 주체적으로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어떠한가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수이성 비판은 그러한 칸트 철학의 기초가 되는 총론이다. 이마누엘 칸트는 철학자 모제스 맨델스존에게 보내는 편지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책은 12년에 걸친 성찰에서 나왔지만 한 4~5달 만에 급하게 써서 완성한 것이네. 책의 내용에는 지대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문체와 가독성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네. 순수이성 비판을 쓰는데 겨우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집필하는 동안 문체와 가독성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고 아쉬울 뿐이다. 이 책은 하나의 미로와 같다. 그 불가해한 구조는 우리를 개념적 혼란에 빠뜨린다. 두려울 정도로 긴 문장과 인정 사정 없이 늘어지는 단락의 고도의 전문 용어가 새로 도입되고 그 용어들이 공황을 일으킬 정도로 불규칙하게 채용된다. 게다가 칸트의 주제는 공원을 거니는 산책같이 편안하고 한가한 것이 아니다. 칸트는 형이상하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답들은 인식론에 있어 지축을 흔드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대혁명을 요구한다. 순수이성 비판을 언급하기만 해도 철학자의 미간에 주름이 잡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순수이성 비판이 지금까지 나온 가장 위대한 철학책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선 칸트가 이 책에서 풀어내려고 했던 문제를 살펴보고 그의 해결책을 검토해보자. 이 일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책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니 이 점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도록 하자. 칸트는 절대 쉽지 않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의 첫 부분에서 형이상학이 수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다른 학문 분야가 누린 성공을 구가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형이상학은 모순과 논쟁 안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세상은 시초가 있고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모든 복합 물질은 단순한 물질로 구성된다거나 자유의지는 존재한다거나 신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에는 그것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흥미진진한 논쟁이 뒤따른다. 형이상학에서 이런 주제는 매일 먹는 양식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그런 논쟁의 끝에는 해결되는 것은 없고 독단적인 두 견해, 즉 그런 주장이 참이라고 하거나 거짓이라고 하는 견해만이 똑같은 비중을 차지한 채로 남게 되는 듯하다. 더 안 좋은 경우로는 회의론이 참일 가능성만 남을 때다. 형이상학은 수학과 자연과학이 이뤄낸 수많은 발전과 비교해 볼 때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칸트는 이 점이 특히 마음에 걸렸다. 그 이유를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칸트의 시대에는 철학의 중심에 합리론과 경험론 두 학파가 있었다. 합리론자들은 형이상학적 진위 중에서 최소한 일부는 감각적 경험과는 별개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험론자의 견해에 따르면 정신의 내용은 온전히 감각 경험에 의해 보충되며 어떤 형이상학적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해도 그 진리는 감각의 근거를 둔 관념을 조작함으로써 확고해진다. 수학이 거둔 성과는 합리론의 도구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예로, 자연과학이 이룬 업적은 경험론의 도구를 훌륭하게 사용한 예로 볼 수 있다. 이 두 학파는 다른 학문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각각의 가정과 방법의 가치를 증명한 것 같다. 그런데 형이상학에서는 왜 그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을까? 물론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고는 해도 말이다. 칸트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이성이 일부 영역에서는 활동을 하지만 그 외의 다른 곳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이성은 수학과 자연계의 본성에 대한 연구에는 매진해 그 두 학문을 발전시키지만 일단 형이상학의 문제를 대하게 되면 기능이 멈춰버린다. 더 놀라운 점은 그에 대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성은 형이상학으로 이끌리긴 한다. 형이상학의 문제들이 답을 요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성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을 합리론이나 경험론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칸트는 경험론과 합리론 둘 다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둘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성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는 크게는 정신의 역할, 세부적으로는 이성의 역할에 대해 사고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칸트는 이성 자체를 올바로 채용하는 법을 기술하겠다는 희망으로 이성 비판 또는 이성의 자기 탐구에 착수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에게 그 과제 중 가장 어려운 일인 자신에 대한 이해에 새로 착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성의 정당한 주장을 확실하게 추론하게 할 재판소를 설치하고 근거 없는 모호한 주장은 모두 떠나보내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독재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이 획득한 불멸불변하는 법칙에 의거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순수이성 비판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는 칸트의 말에 어찌 마음이 동요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제 칸트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자. 칸트는 분명 형이상학의 논쟁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 논쟁의 상대방인 회의론이 특히 골칫거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칸트가 회의론에 대한 응수,
특히 휴메 철학에 대한 응수를 공표한다고 본다. 그러나 칸트는 단순히 회의론을 반박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그의 목표는 어떻게 형이상학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칸트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이성이 감각의 한계 너머를 사고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 칸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안타깝게도 두 가지 어려운 구분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바로 분석과 종합의 구분, 그리고 선험적인 것과 후험적인 것의 구분이다. 칸트의 언어에서 일부 지식이 주장하는 바가 분석적이라는 말은 일부 문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속성을 하나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그 성질 자체는 이미 그 개념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삼각형이 무엇인지 안다면 삼각형은 변이 3개다라는 분석적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있다. 이 진위는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세 변을 가진다는 성질을 찾아냄으로써 알 수 있다. 그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삼각형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사실은 종합적이다. 칸트는 이 말을 어떤 문장은 개념 안에 있는 것 이상을 그 개념에 속하게 한다. 즉 다른 여러 개의 개념을 조합해 정보를 주는 하나의 사실로 만든다. 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제임스는 팔에 삼각형 모양의 문신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제임스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지만 그 사람의 팔에 삼각형 모양의 문신이 있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다. 그 문장이 참이라고 해도 분석만으로 그 문장의 진실성을 알 수는 없고 우리는 제임스에게 소매를 걷어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분석적 사실은 선험적으로, 즉 경험에 앞서 알게 되고 종합적 사실은 후험적으로, 즉 경험에 의해 알게 된다. 선험적 사실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즉 부정하면 모순에 빠진다. 후험적 사실은 단순히 우연적이다. 그것은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이쯤 되면 합리론자들은 선험적, 분석적인 일에 경험론자들은 후험적, 종합적 사실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다. 형이상학이 가능하다면 종합적이며 선험적인 진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 진리는 경험과는 별개로 알 수 있는 것으로 필연적인 선험적 진리인 동시에 단순히 문제가 되는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전달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사실을 언급하는 종합적 진리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에는 낯선 잡종의 명제가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은 개념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도출되는 것을 넘어서는 진리, 선험적으로 알려진 진리를 필요로 한다. 이제 칸트는 묻는다. 어떻게 종합적이면서 선험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이에 답하려면 정신의 본성을 완전히 다시 고찰해 봐야 한다. 칸트는 형이상학의 문제를 푸는 일에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과 같은 사고에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인식론에서의 칸트의 대변혁은 경험계에 대한 우리 오성의 중심의 대상의 고유 성질 대신 정신의 고유 성질을 놓은 것이다. 자연계를 이해하려면 지각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론자나 경험론자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 정신을 세계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함으로써 사물을 알 수 있게 된다. 세상 어딘가의 병 안에 담긴 위스키가 실제로 있다고 가정해보자. 정말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머릿속에 그 병에 대한 심적 대응물을 가지거나 마음을 관통해 지나가는 병 안에 위스키가 있다라는 명제를 가짐으로써 가능하다. 합리론자와 경험론자 모두 도장과도 같은 자연계의 방식을 얘기한다. 마치 도장처럼 자연계가 우리의 마음속의 자연을 본뜬 모습을 찍어낸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정신이 작용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자연을 그대로 반영함을 뜻하는 것이다. 칸트의 혁명은 마음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주장 안에 있다. 마음은 단순히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활동이 세계를 구현한다. 경험의 세계를 알기 위해 마음이 세계를 닮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마음을 닮아야 한다. 마음은 능동적으로 인과 관계 안에 머물고 그 외의 규칙을 따르면서 경험의 형체를 주고 그것을 범주로 나누어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대상의 세계로 만든다. 마음은 체계를 부여해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험의 세계를 창조한다. 경험론자와 합리론자, 회의론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이 세계와 대응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칸트에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계를 구성하는가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감각할 수 있는 직관의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칸트는 형식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시간과 공간을 감각 경험의 내용물과 구분하려고 했다. 즉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하는 대상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시간적 공간적 관계는 마음이 수행하는 구성 활동의 일부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공간에 놓여 있으면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하는 대상의 세계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감각의 주관적 형식이기 때문이다. 장밋빛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 의미를 거의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모두 붉은 기미를 띠게 된다. 그 사람이 보는 모든 것은 그 장밋빛 렌즈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 안에 질서를 가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이 우리 감각 경험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감각적 직관은 지식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직관은 개념 아래 놓여야 한다. 말하자면 감각 경험은 정신의 추가적인 작용을 거쳐야 다시 형체를 가지고 정돈되며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칸트는 12개의 범주를 규정한다. 즉 단일성, 복수성, 전체성,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 실체성, 인과성, 상호성, 가능성, 현존성, 필연성이다. 일단 간접적 감각이 이런 기본 범주에 의해 모양이 잡히면 우리는 대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범주들에 의해 모양을 갖춘다는 증명, 즉 범주의 실제성을 옹호하는 칸트의 논거는 아마 순수이성 비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칸트는 그것을 범주의 초월적 연역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범주에 도달할 수 없다. 칸트가 맞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 모든 것이 이미 범주 안에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연역에 의한 결론은 경험을 초월해야 한다. 칸트는 범주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방법이란 있을 수 있는 어떤 경험 안에든지 범주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연역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주관적 경험은 객관적인 세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나는 대상이 있어야만, 즉 인과 관계에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대상의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세계가 있어야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범주에 대한 고찰은 칸트가 계속 찾고 있었던 형이상학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종합 명제로 인도한다. 예를 들어 인과성의 개념은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가정하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이 실제로 원인이 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실체성의 개념은 실체는 모든 변화에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실체가 변화를 지탱해야만 실제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칸트가 규정한 모든 범주에 이와 같은 것이 적용된다. 명제 자체는 선험적이다. 그것이 필연적이므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적이다. 원인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 안에 원인이 있는 모든 사건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칸트의 이런 견해에는 대대적인 단서가 첨부되어 있다. 칸트는 범주와 거기에서 도출된 형이상학의 원리는 현상 세계에만 적용된다고 말한다. 칸트는 현상과 물자체 사이를 구별했다. 경험의 세계, 시공 안의 대상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의 세계, 즉 현상의 세계다. 그러나 그 세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는 마음의 범주 활동과는 별개로 결코 알 수 없다. 시간과 공간, 실체와 원인은 경험적으로 실제하지만 본질적 세계 자체, 즉 물 자체의 일부는 아니다. 칸트는 마음의 범주를 올바로 채용하는 일에 제한을 둔다. 이는 순수이성 비판을 시작할 때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하나가 된다. 무엇이 형이상학의 모순을 해명하는가? 우리의 이성이 현상계를 이해하기 위해 꼭 사용해야 하는 범주들을 물자체에 적용하려고 할 때 논쟁이 생겨난다. 이성이 범주를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형이상학적 주장은 보존되지만 물자체 그대로를 생각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의한 사변적인 형이상학은 그 토대가 흔들린다. 인과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신은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원칙하에서만 대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정신이 완전하게 유효한 원칙을 이 우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즉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순에 빠진다. 만일 우리가 이 우주에는 시간상으로 처음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주 자체를 물체, 즉 인과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대상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정 현상들에만 올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주를 우주에 적용하려고 하지만 우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신이나 영혼과 같은 경험의 대상이 아닌 다른 형이상학적 실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성은 우리에게 수학과 자연 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수단을 주었다. 심지어 이성은 자기 검사를 통해서 형이상학적 진리를 일부 발견할 수도 있다. 이성이 할 수 없는 것은 사변적 형이상학에 대한 것이다. 이성은 감각의 경계를 넘어갈 수 없고 그 범주는 본래의 세계 자체, 즉 물 자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칸트가 사변적 형이상학을 단호하게 끝장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성을 적절하게 채용하는 데 선결 조건들을 내세우긴 했지만 칸트에게는 신과 영혼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칸트는 형이상학적인 과잉은 대상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서 일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물 자체인 것은 어떤가? 예를 들어 칸트는 인간이 대상 세계에 출현하는 사물인 한 인간도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인과 관계의 좌우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인간 자체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적어도 우리 자신을 현상으로 생각해서는 알 수 없다. 바로 이런 부분의 자유를 누릴 여지가 있으며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 점에 기초를 둔 매우 강력한 도덕성의 개념을 체계화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철학 세계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그 책의 대부분은 영향력이 매우 컸고 철학의 형세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크게는 대륙의 철학,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독일 철학이 칸트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현상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버트런드 러셀도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 이해의 범주에 대한 칸트의 개념이 얼마나 엄정한가를 생각해 볼 때 칸트의 철학에서 상대주의가 나왔다는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정신이 대상 세계를 구현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칸트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정신의 범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생각은 부인다면 사람들이 각자 다른 세계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견해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결말에 칸트는 소스라쳤을 것이다. 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느라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은 심술궂은 생각이지만 말이다.